김회연 비인크립터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지금 행정명령까지 발표해가면서 코인 업계에 엄청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정부는 대선 공약 때부터 크립토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가상자산, 암호화폐, 비트코인, 뭐라고 용어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공약 많이 쏟아냈어요. 뭐든 좋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저는 그냥 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인. 게 네, 직관적이고 많은 분들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공약 굉장히 많이 쏟아냈잖아요. 네. 일단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준비해온 표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준비해온 그 표 좀 보여주시죠. 네. 트럼프 행정명령. 네. 어쨌든 대표적인 게 이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했던 게리 겐슬러 위원장,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어떤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이어져 있는 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한 20억 달러 정도 어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파는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또 다른 코인 시장 참여자들은 환영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CBDC,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발행을 중단하겠다. 그 금지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중단하겠다. 미국에서는 그냥 달러는 달러대로 있는 거고 어떤 디지털 영역에서 하는 건 민간에서 하도록 놔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데 CBDC도 이게 또 디지털 화폐 발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금지시키고 정부가 하는 거니까 금지시키는 건가요? 금지시킨다는 게 이제 정부가 이제 트럼프니까 중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수단을 갖게 되는 것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 CBDC는 디지털 화폐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돈을 이렇게 송금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인 거죠? 조금 다른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이제 은행에 저금돼 있는 돈을 기반으로 어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라면은 은행에 저금돼 있는 돈도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아무튼 그런 약간은 헷갈릴 수 있는 하지만은 그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그 CBDC를 사용하면은 어떤 돈이 예를 들면 제가 10,000원을 송금해 드리면 그 돈이 김혜연 리더님께 갔다가 또 가게에 가서 물건 사시면 그 가게로 갔다가 이렇게 쫙 다 추적이 그렇죠. 돈에 딱지가 붙어 있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돈의 그 일련 번호가 계속 추적이 되고 있는 그런 그러면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걸 반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규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제 실크로드라고 2010년대 초반에 마약 거래라든지 무기 거래로 좀 논란이 됐던 플랫폼이 있는데 이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코인이 쓰였었거든요. 이 창업자가 그때 붙잡혀가지고 수감돼 있는 상태였는데 로스 울브리트 이 창업자를 감형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공약이었습니다. 종신형 받았던 사람인 종신형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행했던 거는 바로 이 마지막 로스 울브리트에 대해서 사면을 했습니다. 종신형이면 뭔가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사면이 돼요? 이건 내란죄 같은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일단 그 사면이 됐는데 취임한 게 1월 20일이었죠 미국 시각으로 1월 21일에
트럼프가 자기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면했다라면서. 로스 울브리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 실크로드를 창업을 했었고요. 다크웹이라고 하죠. 2013년에 이 체포가 됐어요. 운영을 한 2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종신형 말씀하신 대로 종신형 선고받았던 게 2015년이고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다만 이제 울브리트가 붙잡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범이다. 이건 뭐 무슨 계속 나쁜 짓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약 거래상이라든지 무기 거래상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마약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무기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종신형은 좀 심하지 않냐. 심지어 가석방도 안 하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브리트 창업자의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또 이제 이 코인 업계가 이런 자유주의적 사고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울브리트 석방 운동을 계속 하던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 먼저 했다.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떤 실제 마약을 거래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마약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크웹 플랫폼을 운영했다. 거래가 이루어졌죠. 거기 그 실크로드에서는. 많이 이루어졌다. 네네.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그냥 플랫폼 운영자인 거지. 네.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탄원이 원래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다. 네. 지금 이 얘기네요. 실크로드는 사실 뭐 굉장히 큰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투자자분들은 뭐 실크로드 같은 뭐 그런 사건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지만 투자자분들은 SEC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SEC 규제기관이 굉장히 또 투자자들의 왜 그랬는지 미국 선거 과정에서 분노를 사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이제 잘라버리겠다. 내가 취임하면 바로 자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작년 7월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막 박수가 우레와 같이 쏟아져 나온 장면을 지난번 방송 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겐슬러가 뭐 트럼프한테 잘린 건 아니고 어쨌든 사퇴를 했습니다. 자진 사퇴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좀 2026년까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SEC면 우리로 따지면은 뭐 금융위 금감원 기능을 뭐 조금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금융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금융당국이라고 보면 뭐 용어는 그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11월에 대선 결과 나오자마자 그냥 나는 저 트럼프 취임하는 날 사퇴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거는 트럼프에 반대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관례상으로 이 연방기관의 수장들은 선거로 이 정부가 바뀌면은 사퇴하고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오는 게 자리를 미국의 비워준다. 그런 뭐 역관제의 그렇군요.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그랬는데 그래도 겐슬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저 SEC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겐슬러는 사퇴를 했고요. 그렇지만 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계시오 그랬으면은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인을 안 주니까 사퇴한 그럴 거겠죠.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난 취임 첫날 자를 거야라고 했던 인물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압박이 있었다고 근데 봐야겠는데. 이분은 진짜로 반크립토적인 반코인 정책을 막 하던 분이에요? 뭐 사실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겐슬러가 제거된 것은 코인 업계 로비의 승리다. 그래요? 네, 코인 업계는 이 SEC의 규제가 과하다라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해왔는데 SEC에서 겐슬러가 물러난 거는 진짜 이거는 코인 업계가 업계 전체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겐슬러가 나는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이 미국의 코인 업계를 대표하는 매체 코인데스크라는 데서 사설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뭐 빠이빠이. 당신하고 이제 끝이야. 미워했다는 뜻이네요. 사실 실제로 SEC가 겐슬러 재임 기간 동안 코인 기업들을 상대로 뭐 이런저런 집행 조치를 취한 게 2,700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벌금이 한 210억 달러에 이르는 210억 달러? 굉장히 큰 몇 조 원대 아니에요? 조 원대죠. 거의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런 아주 뭐 굉장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제 인상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겐슬러는 이제 제가 MIT
홈페이지에서 본 건데 MIT 슬로운 비즈니스 스쿨, MIT MBA 과정에 예전에 교수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소장님 재학 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겐슬러가 원래 골드만삭스 출신의 금융인이었고요. 네네. 거기서 한 뭐 15년, 20년 정도 일하다가 클린턴 정부 때 재무차관보 차관으로 일을 했었고 오바마 정부 때 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CFTC 위원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드 프랭크법 아시죠? 그때 네네네. 저 파생 상품 때문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엄청나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정부가 대응하면서 만들었던 이 파생 상품 거래 투명성 높이는 법안이었는데 이 도드 프랭크법을 이렇게 좀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SEC 위원장으로 일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금융 쪽에서는 핵심적인 전문가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금융인 출신이면서 또 MIT에서 강의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연구자기도 그래서 하고 하니까 잠깐 그 관에서 이제 자리를 떠나 있었던 시기에 MIT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무슨 강의를 했냐?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에이? 강의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완전 얘기잖아요. 전문가죠. 그래서 MIT에서 블록체인 강의할 정도면 그래도 실력이 상당히 대단해야 될 텐데. 그리고 심지어 학생 투표로 우수 강의 같은 걸 뽑는다고 해요. 아, MIT에서. 그래요? 그때 우수 강의로 우수 교수, 우수 강의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이 2018년도 했던 강의가 네. 그 MIT의 강연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돈이라고 블록체인 앤 머니라는 있어요. OCW라고 맞습니다. 오픈코스웨어. 네네. 그 OCW에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앤 머니라고 게리 겐슬러가 했던 강의 10회분이 있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분들은 이거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야 네. 되겠네. 어렵지 않아요? 쉬운가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요. 뭐 사례도 그래요? 많이 들어서 하는데. 요즘 영어 번역도 잘 되니까 자막 켜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네. 그거.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블록체인 전문가인데 어떻게 반코인 이렇게 주자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사퇴하게 참 이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시작할 때 그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FTX가 붕괴하는 그런 사건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악재 속에서 규제 당국에서는 강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고유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뭐 물론 겐슬러의 철학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제 규제 속에서 이 산업이 명확한 규제를 받으면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산업의 성장은 바랬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바라면서도 이거 규제는 해야 되고 여기서 약간 좀 뭐 엇박자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고 그 업계에서는 사실 겐슬러를 비난할 때 규제가 불명확했다. 규제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기업이 명확한 규제를 원하는 걸까요? 규제를 원할까요? 모호한 상태에서 사실 그렇죠. 규제가 잘 하고 없는 싶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요? 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내심은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뭐 지난 정부의 정책,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코인 산업에 대해서 어떤 좀 강압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비난을 겐슬러가 떠안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떠났는데 그러면 SEC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친코인 바뀌었습니다.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바로 이제 실제- 코인 산업 관련 이제 TF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거기 이제 헤스터퍼스라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 네네. SEC의 위원이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임기 다해서 공석인 상태고 겐슬러가 떠났으니까 지금 3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 3명 중에 한 명인 헤스터퍼스라는 위원이 이 TF를 맡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지금 오랫동안 저 크립토 산업, 암호화폐 산업, 코인 산업의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네. 여성인데 크립토맘 우리 산업의 엄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 맘, 네. 엄마. 네. 뭘 SEC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뭐 사실 이 TF가 출범한 지는 얼마 된 건 아니고 지금 사실 네네. 트럼프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3주 정도 됐죠. 그렇죠. 네,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SEC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그 퍼스 위원이 올려놓은 이 성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종 가상자산, 각종 코인이
연방증권법 기준으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제일 먼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인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느냐 마느냐가 지금까지 굉장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증권으로 보게 되면은 증권을 다루는 법 속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근데 이제 겐슬러 같은 입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는 전부 다 증권일 가능성이 많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 증권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죠. 거기에 규제를 많이 할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처벌이라든지 집행 조치를 많이 내놨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스터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제대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이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증권이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나면 상품인 거죠. 그러면 증권 거래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상품으로 다뤄지는 상품, 거예요. 금융 상품으로 네. 다뤄지면 금융 상품일지 뭐 그냥 상품에 대한 그냥 제품 실물하고 똑같이 맞습니다. 그럼 아무나 특별한 규제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금융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닐 수도 아닐 있다. 수 있는 거죠. 그게 크네요. 아주 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저 업계의 고충과 고민을 들어보겠다라면서 지금 서면 질의, 대면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 원투원이라고 이것도 이제 지난 방송에 한번 다뤘었는데 금융기관이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걸 부채로 표기하도록 하는 조치였거든요. 이게 회계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계는 낮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번 트럼프 정부 시작하자마자 SEC에서 이걸 아예 그냥 폐지해 버렸어요. 이미 폐지를 한 건가요? 네,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생긴 건데 바로 폐지해 버렸어요. 겐슬러 그만두자마자 그냥 폐지를 그렇죠. 해버렸네. 근데 이게 지금 부채로 잡는다는 거는 어떤 논리인 거죠? 부채로 잡게 되면은 그 은행이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논리가 뭐죠? 코인을 내가 사서 갖고 있는데 그럼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 현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현금으로 바꿔서 줘야 되니까 이것은 현금을 갚아야 하는 부채인 것이다.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부채다. 그러면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갖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일단은 이걸 폐지해 버렸으니까 금융기관도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건데 이거는 또 지금 이제 SEC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권한 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권한 대행 많습니다만 그 권한 대행이 해버렸어요.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SEC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를 읽은 권한 대행이 그냥 해버린 모양이네요. 트럼프는 또 본인은 이제 행정명령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약들에 관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명령 보면은 뭘로 불러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에셋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암호화폐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마련했는데 이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주요 내용은 5가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연방 당국이 압수했던 코인을 활용해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고 비축하도록 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구상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특이한 건 이제 이 법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압수 같은 걸 통해서 확보한 이 코인을 국익에 활용하게 된다. 이런 좀 긍정적인 의미도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팔지 않겠다는 게 또 중요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두 번째는 180일 안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규제 입법을 만든다 이런 건데요. 이제 업계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게 규제 명확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어느 기관이 다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CBDC 개발 계획을 중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인 기업들이 합법적일 경우에 이게 뭐 법을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 때는 이른바 질식 작전이라고 해서 코인 기업들은 은행에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코인 기업들 때문에 망한 은행이 한 2번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실버게이트 맞죠? 실버게이트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가 아닌데요. 이름이 지금 헷갈렸는데 네. 어쨌든 그때 그 은행들이 코인 산업에 연루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돌려놓겠다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방향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코인 기업들이 그 코인 가격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그 거래소에서 돈을 갑자기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그 코인 기업이 망하는 바람에 은행이 디폴트가 나는 사태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죠. 아예 은행 거래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코인 그랬었죠 기업들은. 그때는. 네. 돈을 빌리지 바이든 못하게. 정부 때는 아예 이제 그러니까 제도 금융권에는 끈이 닿지 않게 그래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제 장벽을 만들어 그걸 놨었는데 뭐 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뭐 이럴 기회조차도 그렇죠. 심사도 못 받겠는데 지금 그거는 그걸 보장해주겠다. 그걸 이제 은행 거래할 보장해 수 있게 주겠다. 해주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성장과 활용을 지원하겠다. 이건 뭐 산업 육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네. 요즘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 확보하려는 그런 거. 또 이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중국은 CBDC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네. 지금 뭐 실제 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 사용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 행정명령에서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실무단, 실무 그룹 네네.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데이빗 섹스 그 AI 크립토 차르라고 지난번에 그 사람이 코인 차르군요. 그러니까 AI 크립토 같이 총괄하는 맞습니다. 백악관의 어떤 특별 보좌관인데 특보 같은 지위에 특보인데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근자는 아니고 비상근 형태로 네네네.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실무 그룹에서는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의장 밑에 세졌네. 의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야? 저 사람들 다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이 다이 오만 장관들과 오만 보좌관들과 SEC 위원장도 저 다 밑에 들어가는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들 보좌관도 실무단이고 있어. 재밌는 거는 연준 와, OCC 세졌네. 저 통화감독청이죠. 그다음에 FDIC 그러니까 연방 예금보험공사 같은 연방 은행 규제 당국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혁신 산업의 그러네요. 시각에서 보겠다 이런 의지로 그러네. 좀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상무부, 뭐 과학기술 보좌관, 뭐 이런 데들이 눈에 띄네요. 그렇죠.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고 육성 대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네. 그리고 이제 시간표도 많이 굉장히 바뀌긴 명확하죠. 했다. 30일 안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규제 지침 다 파악해서 60일 안에 이거 없앨지 고칠지 그대로 놔둘지 판단하고 180일 안에 그럼 이걸 감안해가지고 규제 입법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 차르가 한 게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이제 그 2월 4일에 며칠 지났긴 했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뭐 사실 특별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상원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인데 규제 명확성을 좀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은 미국에 유치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얘기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상하원과 협력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날의 주제는 이거였는데 어쨌든 디지털 자산의 골든 에이지를 만들겠다. 카피는 정말 잘 뽑는 것 같습니다. 금광시대, 골든에이지, 황금시대. 자산의 황금시대 열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근데 이건 뭐 방향은 알겠어요. 신코인 세력이 정권을 잡긴 잡았네요. 신코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는 게 뭔지를 일단 보여는 주고는 있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때요? 여기 반응을 하고 있나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기대감이 클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이전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나? 이전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트럼프 효과도 있었습니다. 관세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하루에 전체 시가총액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10% 하락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이제 관세 올리겠다라고 발표했던 비트코인이? 그날이었는데 아니 전체 코인 시장이 10%가 떨어졌다.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코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뭐 해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코인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금리하고 코인하고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코인 가격의 등락을 예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실질적인 거는 수요와 공급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로 시장의 자금이 풀리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그 모델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요. 사실 사후적인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뭐 계속 그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뭐 본질적으로 어떤 다른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이 제약된 상황에서 나오는 해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크게 봤을 때 경향성으로는 이건 맞겠죠. 금리와 시중 자금의 흐름과 어떤 저 코인 시장 위험 자산의 가격 등락은 뭐 크게 봐서는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사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잖아요. 분석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금리가 인하돼서 돈이 풀리거나 어쨌든 뭐 금리 꼭 금리 인하 아니더라도 정부가 뭐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그냥 재정 적자 보면서 쏟아붓거나 이런 식으로 돈이 풀리면 돈이 들어오니까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으면 물건이 많이 팔려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기업이 배당금도 많이 줄 것이고 이럴 때는 금리가 사실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주가가 오른다. 또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좋은 집이 많이 생기면은 그 집의 가치 때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면 코인 시장은 그러면 이제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견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암호화폐 산업, 코인 산업이라는 게 아직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블록체인 만들어진 지 15년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에서와 같은 어떤 좋은 성과, 좋은 결과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는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모두가 동의하는 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마무리해야 되는데 궁금한 거 요거 하나만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번에 해주시죠. 트럼프가 자기 코인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고상한 얘기, 코인 정권이 들어섰다, 뭐 정책 방향 바뀌었다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다 자기가 자기 코인 만들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트럼프가 신고한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얼마죠? 작년 9월에 신고한 게 39억 달러였는데 올해 1월 달에 미국 매체들이 포브스랑 블룸버그에서 추산한 게 68억 달러, 70.8억 달러, 그러니까 한 3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주가가 올라서 그런가 봐요, 그게. 주식 시장의 상승 덕분에 이제 그 상당 부분이 트럼프의 자산은 주식인가요? 투자자로서 그런데. 참여한가요? 아니면 자기가 투자자. 갖고 있는 투자자고 뭐 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코인을 내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중에 20억 개만 유통이 되고 80억 개는 트럼프 가족이 어쨌든 관리하는 그런 물량입니다. 그럼 80%면 8억 개죠. 10억 개를 발행하는데 그 중에 80%니까 8억 개를 그냥 트럼프 자산이라고 치면 이게 발행할 때 가격이 $7였거든요. 8억 개면 56억 달러입니다. 네. 자기 자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발행할 때 가격이 그랬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을 때 처음 내놨을 때 엄청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엄청 올랐을 때 가격이 한 $70 넘어갔거든요. 10배로 뛴 거예요? 그러면은 560억 달러입니다. 어이구. 자기 자산이 70억 달러였는데 560억 달러가 갑자기 생긴 겁니다. 자산 비율로 따지면은 이 코인 자산의 비율이 89%가 됐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걸로 그래프에 다시 떨어져서 오늘 보니까 한 15.9%, 15.9달러, 16달러쯤 되던데 이걸로 계산하면 128억 달러예요. 그래도 자기 재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은 코인 자산의 비중이 64% 정도가 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은 이렇게 자기 자산이
휘둘리고 있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트럼프, 이 모든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 트럼프가 있고 개인 트럼프가 있을 때, 자산이 흔들리고 있는 개인 트럼프가 있을 때 과연 독립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미국 사회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핵? 아니 근데 나 같으면은 대통령 그냥 하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편하게 살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다 팔면은 그게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산을 지키려면 계속 대통령 해야 되고 계속 권력을 잡을 것처럼 해야 되는 위험한 좀 상황이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어떻게 트럼프가 관세 얘기 꺼내서 지금 코인 시장이 막 다 하락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불안한데 싶으면은 트럼프 코인도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누가 뭐 이더리움이 좋아, 그러니까 저 트럼프 코인은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부인 멜라니아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네. 더 많은데 누가 이더리움이 좋다 그러면 멜라니아 코인이 오르고요. 솔라나가 좋아 그러면 트럼프 코인이 오르고. 경쟁 관계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지혜를. 아니 그러면은 관세 조금 막 세게 나가다가 물러서고 이러는 것도 다 자기 재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려서 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관세 폭탄도 안 때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기사를 쓰면은 이제 이상한 스토리가 되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번에 한번 같이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코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정책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